여러분 잠깐 쉬었다 오셨나요? 계속해서 한국학 13강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 과제 그리고 설명 첨언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해방 이후에 지금 한국학 연구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8.15 해방이 일단 언제 일어났냐면 1945년에 일어났습니다. 1945년에 일어나서 채 5년이 되지 않아, 그걸 이제 해방 정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채 5년이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6.25 전쟁이 다른 말로 한국전쟁이죠. 그러니까 남북 간이 극심한 이념 갈등을 경험하고 그 이념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나왔고 그 전쟁이 어떤 한 국가, 한 정부의 승리로 가져가지 않고 휴전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그 휴전 상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정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쉬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전쟁이 쉬고 있는 상태가 무려 70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입니다. 70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도 통일은 계속 해야 된다는 열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지금 이념으로 인해서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구별이 됐지만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한국학을 넓게 연구한다라는 범주 역시도 하나의 국가가 넘어서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가 통일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좀 사족을 드렸고, 6.25 전쟁을 계기로 이거 이념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이제 커뮤니즘이잖아요. 공산주의죠.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데올로기인데,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사실 병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는 캐피탈리즘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처럼 이 공동생산과 분배 그리고 일당 체제에 대한 부분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요소예요. 그런데 한반도 안에는 그 이념적으로 대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소가 두 나라가 갈라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념의 연구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로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된 이후에 사우스코리아, 남한 사회는 곧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의 사상이니까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 유물사관을 연구하는 그 시도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북한 사회에 친밀한 것처럼 뉘앙스를 비추는 걸로 보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색깔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태보해고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비마르크스주의가 활기를 띠면서, 그 마르크스주의가 서양 이론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이 다양하게 수용이 되면서 이 한국 경제의 순환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어떤 개발과 그리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이 경제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고승재, 성창환, 이창열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 현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데 힘썼습니다. 한국의 경제 현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현실이라는 게 이른바 그 생산 구조에서부터 소비 패턴까지의 그 현실적인 구조성을 진단하는 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해방정국을 겪기 이전에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는데, 일제강점기에서 근대화를, 미완의 근대화를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본 사회의 시스템이 요구했던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근대화가 지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주도로 해서 이루어진 그 근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대화의 차이성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시스템이 또 어떻게 새로운 시각의 경제 시스템과 접목이 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의 그러니까 자유자본주의죠. 프리덤 캐피탈리즘과 봉건적 재산제도, 신분사회가 엄존하고 있을 때의 재산제도가 어떻게 병립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 그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기전의 한국경제사, 한국자본주의 성립사, 김준보의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생성 과정의 해명에 있어서 근대화론,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의한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식민지 사관을 맹렬하게 크리틱했죠. 그러니까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 생산 과정은 외부의 힘이 없었어도 오히려 그리고 외부의 힘이 사실은 온전한 근대화의 발전이 아니라 저해 요소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역사가 중에는 이현정과 김용섭 씨 같은 분이 한국학 중에서도 이 에코노믹 그 카테고리, 경제 분야에서의 선구적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해방 이후에 계속 흐름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노스코리아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해방 후에 북한은 1949년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는데요. 북한 지역은 1949년에 이제 소련이라는 구러시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소련. 그 소련의 지역이 소련의 지원과 군사적이고 뭐 재정적, 물적 그런 양적 지원을 받아서 1949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지역은 코미니즘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 지역은 사우스 코리아는 바로 프리덤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지지한 거죠. 근데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중국과 베트남, 여러분 지금 거기서 유학 오신 걸로 아는데 중국과 베트남 지역이 주장하고 있는 코미니즘과는 그 어떤 디멘션이 좀 달라요. 어떤 디멘션이 다르냐면 일단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치체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인 독재체제입니다. 당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이 우선인 체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혈통체제가 우선이 된, 당보다는 그 김씨 가문의 혈통체제가 우선이 된 통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름, 커뮤니즘의 이름을 빌리고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체제적 한계를 제가 좀 지적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체제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본 이념과 가치는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공산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셜 테오로지라고 해서 사회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둘이 비슷한 용어예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체제를 지향하면서 일체의 생산 수단이 국유화되었듯이 학문의 연구 방향 역시도 국유화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학문의 연구까지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현상이 아니죠, 여러분. 학문 연구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이렇게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어떤 아젠다를 내세웠다고 해서 그 아젠다가 객관적으로 만약에 좋지 않은 수치나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옹호하거나 방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과 그 정치인이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났던 그 어젠다와 정책 방향의 실책과 한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접근 역시도 이렇게 국유화하는 것은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는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당의 체제 아래, 감시 아래 둔 거예요. 특히 한국학 분야에서 한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북한의 설명은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공고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실현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민족적 뿌리는 그들도 역시 조선이라는 곳의 민족적 정체성을 많이 앞세우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의 이념과 그리고 자신들이 채워놓은 그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서 변호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게 이데올로기적 실현에만 민족의 정체성을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그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연역법적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결론에 자신들의 이론과 사실의 의도에 입각해서, 텐드에 입각해서 그냥 접목을 시키는 데 바쁜 거.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해석만 가능한 한국학 연구로 북한 사회의 한국학 연구는 국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매우 불행한 사태죠. 이런 사태는. 네, 이게 지금 해방 후 북한의 한국학 연구의 동향이에요. 자, 북한의 동향에 대한 씁쓸함을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개인의 주체성은 아니면 체제의 주체성을 우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래의 주체 사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율성의 극대화에 있는 것으로 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평등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존엄성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본래 에센스인데 그 에센스가 왜곡되어서 집단적 토의라는 명분으로 한국학의 연구의 주제와 이론이 채택되고 이를 권위 있는 학문 연구의 방법처럼 정당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한국학 연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집단적 토의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도 강제적 연역법적 연구 이론이 도입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집단적 토의라고 얘기를 해요. 컬렉티브 디스커션이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토론, 디스커션의 진짜 뜻이 뭘까요? 토론이라는 거는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것은 연구의 일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서브젝트가 어떤 효과와 어떤 전개 방향을 갖게 될지를 신중하고도 설레는 궁금증으로 파헤쳐내는 연구 행위를 디스커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강제적 연역법 설정에 의해서 그냥 집단적 토의를 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권위 있는 학문 연구의 방법처럼 정당화되었어도 그 국제사회의 룰에서는 이 유물론적인 변증법적 방법으로 인해서 한국학이 연구된 부분이 사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간섭과 국가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학을 연구한다, 학문을 연구하는 행위조차도 이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적 통제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사실 종속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식민지 학문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는 커뮤니즘 자체가 부정적일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노스코리아라는 이 북한 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커뮤니즘은 진짜 민주적이고 인민들을 우선하는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정당하기 위한 커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잘못된 토대에서 파생된 연구 방법론 또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6.25 전쟁 후에 사상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노스코리아는 주체사상에 의한 곧 유의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목적성으로만 학문적 연구를 매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래 트래디셔널한 그 소셜 테올로지는 뭐였을까요? 마르크스, 엥겔, 레닌의 유물범증법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분들 말하면은 이제 마오이즘이 지금 유물변증법 이론의
그 효과적 로컬라이징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 사회는 그러지 않고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로컬라이징 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커뮤니즘과는 거리가 먼 사회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우상화, 개인의 집단화가 계속해서 촉진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은 저는 지적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조금 그 북한 지역의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지역의 한국학 연구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물론적 범증법의 초기의 시작은 마르크스 엥겔 레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마오이즘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혁명, 그 공산 지도자 마오쩌둥, 마오이즘까지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인터내셔널 벨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 베트남의 인물로 말씀드리면 호치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커뮤니즘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벨트죠. 근데 북한 사회는 그 인터내셔널 벨트의 그 트래디셔널 부분, 그러니까 그게 주체적이고 그게 원래 전통적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주체 사상이 유일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테올로지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어디서 갑자기 창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역사와 시간 동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하나의 일관되게 떠오르는 사상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명명되어지는 것이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뻥 하고 솟구치듯이 나타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실 학문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근거는 없는데 그냥 관료 사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와 체제가 그러니까 그들의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유사 코미니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밀라 코미니즘. 그러니까 코미니즘이 아니에요. 그냥 시밀라 코미니즘인 거예요. 유사 코미니즘 혹은 사이비 공산주의. 자, 그 사이비 공산주의가 주류가 돼버리니까 북한은 학문 역시도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체계화하도록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1979년도에 쓰였던 역사책은 북한에서 쓰여진 역사책은 조선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사, 그러니까 전체 역사 기록 이렇게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 머릿말에 뭐라고 지금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조국의 역사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으로 서술할 것을 인민이 요구한다. 참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선의 사회가 언제 주체사상의 뿌리가 있었습니까? 주체사상은 지금 마르크스 엥겔 레닌으로 대표되는 사실 그걸 서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만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동양에 갖고 있는 사상과 한목적적 지점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명명될 수 있는 사상의 이론적 체계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역사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체계화한다라는 이 시도 자체는 강압적 연역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결론은 조선시대에도 주체사상은 면면이 기초하고 있었어. 그렇게 맞춰가. 근데 여러분 조선사회에 무슨 주체사상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사회가 그 조선사회를 본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왕조세습 체제인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학문 연구는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이 되는 거죠. 자, 학문 연구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가설을 세운 다음 관련 자료를 이에 맞도록 굴절시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한국 역사, 한국학 연구의 일반적 경향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강압적 연역 연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연구가 주체사상에 기초돼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뭐냐? 주체사상이 모든 거의 기초다. 파운데이션이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체사상 자체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여부를 떠나서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주체사상이 가설로 있을까요? 그냥 봉건적이고 왕조시대의 사회를. 그래서 북한의 현실은 교조적이고 경직화된 연구 풍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독창적 학문 연구의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정말 학문의 연구를 독립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라면은 그 독립적으로 보장된 학문 연구를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는데 북한 사회는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다. 그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태도였고요. 자, 그런 부분들의 이제 해방 이후의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북한 연구의 한 현실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좀 풀어보고 좀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국학이다라는 것, 뭔가 어떤 학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이상을 가설로 세우고 그 가설에 입각해서 이것은 이러할 것입니다. 저것은 저러할 것입니다. 라고 맞춰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이제 K-팝이나 한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K-팝 같은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이 무조건 유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K-팝의 팬덤이 형성된 배경에는 음악 산업이, 그러니까 뮤직 비즈니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뮤직 비즈니스가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비즈니스적인 현실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다소 예외적으로 입스텍션한 예외적 게릴라적 전술에 의한 성공인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돼요. 진지하게 그 연구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K-팝의 석세스 엘리먼트가 K-팝의 성공 요인을 전제부터 조금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K-팝은 성공한 건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공의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흐름을 K-팝이 일단 선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K-팝이 성공했다. 한류가 성공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K-팝은 성공했다. 그러고 결론을 지은 다음에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K-팝은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끼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나 한류라는 그 흐름을 크게 공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네.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서 배제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어떤 가열차게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뿌리와 뼈대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자, 북한 사회의 제가 한국학의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거듭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유학을 오셨던 지금 그 국가의 체제는 커뮤니즘이잖아요. 그럼 커뮤니즘이 부정적이냐? 이렇지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 이념의 호불호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근데 단지 북한 사회가 그 커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아주 컬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저는 당연히 역사적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컬트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학문적 연구 역시도 이렇게 경직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맞이해 볼게요.